우리 집이 없어졌다고요?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아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정말 미치신 거예요? 3년간 함께 살던 집을 팔아버리셨다고요?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울부짖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토요일 오전의 정적을 깼습니다. 유럽 10박 11일의 화려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이들을 맞이한 건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본인들의 집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도규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한영우는 그저 차갑게 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거라.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아들과는 30여 년, 며느리와는 3년간 쌓아온 정든 관계는 이 한마디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69세 아버지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아버지 한영우는 30년간 우동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대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영호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은 우동집 준비로 분주했던 시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가게에서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내고 면을 삶을 준비를 하던 그 시간 말이죠. 지금은 우동 대신 아들 부부를 위한 아침 준비를 하지만 마음가짐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기 힘들어하던 영호에게 아들 도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손자도 곧 생길 텐데 함께 사시면 좋잖아요. 며느리 정수진도 그때는 정말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었죠. 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 없이 혼자 지내던 빈집에서의 외로운 저녁들, 그리고 혼자 우동집을 운영하기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 건 자식뿐이구나. 영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넣었어요. 3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한 우동집 매매대금 4억 원. 가게가 작고 오래되긴 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제법 좋은 가격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순자와 함께 신혼 때부터 살던 성북구 아파트 처분비 6억 원. 비록 낡긴 했지만 재개발 소식 때문에 시세가 올라 있었어요. 여기에 아들 부부의 전세금 1억 원을 보태서 대치동 고급 아파트를 1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명의는 영호 앞으로 했습니다. 당시 도균과 정수진은 아버지 돈으로 사시는 건데 당연히 아버지 명의로 해야죠라고 말했었어요. 영호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어요. 고맙다. 도균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영호는 며느리 정수진에게도 감사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것도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영호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내외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부엌 형광등을 켜자 하얀 불빛이 지직거리며 밝아졌습니다. 영호는 냉장고에서 어젯밤 손질해둔 멸치와 다시마를 꺼냈어요. 30년간 우동집에서 매일 끓이던 육수 만들기는 여전히 손에 익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영호는 이 냄새를 맡으면 우동집에서 보낸 30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지켰던 그 시간들. 손님이 많을 때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곤 했었죠.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영호는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담가둔 깍두기는 아삭한 소리가 날 정도로 시원하게 익어 있었어요. 시금치나물은 영호가 직접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친 것이었습니다. 정수진이 시금치를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계란 후라이도 3개 정도 부쳤습니다. 도균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거든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뒤집어가며 예쁘게 구웠어요. 오늘은 도균이가 좀 먹고 갈까? 영호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도균이 아, 오늘은 한국 음식이 땡기네. 라며 몇 숟가락 떠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영호는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7시 정각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갓 구운 계란 후라이, 아삭한 깍두기, 고소한 시금치나물까지 세 식구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영호는 국그릇 옆에 숟가락을 정갈하게 놓고 젓가락도 나란히 정리했어요. 우동집에서 손님상을 차릴 때의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것이 영호만의 원칙이었어요. 8시가 조금 넘자 도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꽤 말쑥했어요. 영호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넬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어요. 도균아, 밥 차려놨다. 영호는 가능한 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균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만 흘끗 본 후 시계를 확인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 회사 늦어서요. 인사 한마디 없이 급하게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호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빠졌는지 아니면 자신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진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그녀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시라니까요. 저희는 안 먹어요. 아침에 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수진은 냉장고를 열어 식빵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영호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밥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토스터에 식빵 2장을 넣고 잼을 꺼내는 정수진의 모습을 보며 영호는 씁쓸했습니다. 예전 우동집에서는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말해주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국물이라도 한 숟가락 떠보면 속이 든든할 텐데. 영호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가볍게 먹는 게 좋아요. 밥 먹으면 졸려요. 토스터에서 빵이 튀어나오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진은 빵에 딸기잼을 발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인스턴트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직 김이 나는 된장국을 떠먹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육수에 두부와 미역이 둥둥 떠 있었어요. 짠맛이 딱 적당했습니다. 또 혼자 먹는구나. 영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계란 후라이를 젓가락으로 찢어 먹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져 나오며
하얀 밥과 섞였어요. 정수진이 빵을 다 먹고 컵에 든 커피를 후후 불며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챙기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버님, 저도 나가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영우가 대답했지만 정수진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간 후였습니다. 텅 빈 집에 영우 혼자 남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상의 반찬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김이 서서히 식어가는 된장국,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깍두기와 시금치 나물. 이런 일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침에 바빠서 그런 거겠거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영우는 설거지를 하면서 30여 년간 우동집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주고 사장님 덕분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나갈 때의 그 기분. 지금은 가족을 위해 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투명인간이 된 건가? 영우는 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워졌지만 계속해서 설거지를 했어요. 할 일이라도 있어야 하루가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침,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정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이 담긴 하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받는 아침이 몇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6시, 평소와 다름없이 차려진 식탁 앞에 영호, 도균, 그리고 며느리 정수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영호는 오늘만큼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도균도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요 라고 말했고 정수진도 아버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칭찬까지 했으니까요. 영호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가족이지. 영호는 속으로 흐뭇해하며 밥을 떠먹었어요. 오랜만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진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수진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대한 발표를 앞둔 것 같았어요. 영우와 도균이 동시에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말과 함께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영호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무리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해도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에 무관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큰일이네. 몇 기라고 하셨어? 3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영호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면 더 당황스러워해야 할 텐데 정수진의 반응이 어딘지 차분했거든요. 도균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유방암이 3기면 꽤 진행된 거 아니야? 언제 수술하신다고 하셨어? 다음 주 화요일에 유방 절제술을 하신대요. 그리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고. 문제는 정수진이 말을 멈추고 도균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영호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묘한 눈빛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방암 수술 후에는 보호자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가서 모셔야지. 그런데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해? 도균의 반응도 왠지 어색했습니다. 진짜 놀라는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최소 2주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그리고 첫 번째 항암 치료까지 받으시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유방암이라니.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 네, 감사해요, 아버님. 그런데 또 문제가. 정수진이 다시 도균을 바라보자 도균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입을 열었어요. 아, 그런데 나도 마침 부산으로 출장이 잡혔어.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신규 공장 점검으로 2주 정도 가야 한다고 하네. 어머, 그럼 어떡하지? 둘 다 집을 비우게 되네. 정수진의 말에 영호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동시에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특히 도균의 회사는 평소 출장을 그렇게 자주 보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출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영우가 물어보자 도균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서 2주 후 일요일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거의 같은 시간에 집을 비우는 거네. 정수진과 도균이 서로 바라보며 짧은 시선을 교환했어요. 영호는 그때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은 출장이고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간병 날짜가 겹치는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나야 혼자 있는 거 익숙하니까. 어머니 간병이 더 중요하지. 유방암이면 정말 정성껏 돌봐드려야 해. 영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예쁘기도 했고 아들의 출장도 중요한 일이라고. 그날 밤부터 정수진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유방암 환자 간병을 간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들뜬 모습이었어요. 큰 캐리어 가방을 꺼내와서 옷들을 정리하는데 그 옷들이 영 병원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영우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안방 앞을 지날 때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정수진이 가방에 넣고 있는 건 병문안용 옷이 아니라 화려한 원피스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키니 같은 수영복까지. 유방암 환자 간병하러 가는데 수영복을 왜 챙기지? 영호는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더 이상했던 건 정수진이 여행용 화장품 세트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용기들의 로션과 선크림을 나눠 담는 걸 보니 병원이 아니라 휴양지로 가는 것 같았어요. 간병하러 가는데 저렇게 화려한 옷이 필요할까? 그리고 선크림은 또 뭘까? 영호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 앞에서 정수진은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어요. 유방암 전문의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산병원이면 좋은 병원이지. 그럼 다행이네. 영호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하자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 하지만 영호는 정수진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영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력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건데 정수진이 친정에 가는 날짜와 도균이 출장 가는 날짜가
모두 자신의 69번째 생일 주간과 겹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내 생일인데. 영호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운다면 자신의 69번째 생일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친정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 때문에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호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지울 수 없었지만 가족의 유방암이라는 중대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생일 따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실 올해 생일은 영호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도균이 직접 제안했었거든요. 그날도 지금처럼 세 식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균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었어요. 아버지, 이번 생일은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우동집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동집 정리하신 것도 제대로 축하 못 해드려서 항상 죄송했어요. 이번 생일에는 그동안 못다한 마음까지 다 담아서 해드리고 싶어요. 도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생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먼저 생일 얘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평생 남 위에서만 음식 만드셨으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최고 대접받으시는 거예요. 정수진도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동조했었어요. 네, 아버님. 저도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우동집 그만두신 게 얼마나 큰 인생의 전환점이셨는데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영호는 그 순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었거든요. 자신의 인생 전환점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영호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손님들만 대접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최고의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에이, 그런 비싼 곳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집에서 해도. 안 돼요, 아버지. 우동집 졸업 축하와 생일 축하를 한꺼번에 하는 건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도균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호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레스토랑도 이미 예약했다고 했어요. 궁중한 정식 명가라는 곳이었는데 도균이 일부러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골라낸 곳이었어요. 코스 요리로 나오는데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아버지가 30년간 다른 사람들 음식만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최고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정수진도 덧붙였어요. 저도 미리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개별룸도 있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정말 진심 어린 기대가 가득했었어요.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 후로 영호는 그 생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미용실에도 다녀왔어요. 30년간 우동집 하면서 제대로 머리 손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말끔하게 단장하고 가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정성으로 마련해준 자리인데 내가 초라하게 갈 수는 없지. 그런 영호에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달력을 보며 영호는 애써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아프다는데 생일이 뭔 대수겠어.
유방암이면 정말 심각한 병인데 당연히 간병이 우선이지. 영호는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이틀 앞둔 일요일 밤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9시경 영호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정수진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정수진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여행 준비는 다 됐어요? 영호는 처음엔 정말 친정어머니 수술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전혀 눈치 못 채고 계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수진의 다음 말이 영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럽이 정말 기대돼요. 특히 에펠탑. 사진 정말 많이 찍어야겠어요. 유럽? 영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한다고 했는데 유럽이라니? 도균 씨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라고 벌써부터 설레한대요. 영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그 순간 영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유럽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었어요. 작년에는 친정 아버지 칠순이라고 친정 식구들과 동남아를 갔었는데 이번에 또 유럽이라니. 그래도 10박 11일이나 비우는 거라 좀 미안하긴 해요. 영호는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정말 재밌게 놀다 와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진이 방에서 나와 우연히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정수진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전화 내용을 들었을까? 아버님? 화장실 다녀오세요? 응. 영호는 간신히 대답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수진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했어요. 혹시 들었을까? 아니야, 못 들었을 거야. 들었으면 뭔가 반응을 보였겠지. 정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10박 11일. 유럽 여행. 거짓말.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 정수진이 캐리어에 넣던 화려한 옷들, 도균이 출장 간다던 말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영호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69번째 생일을 까맣게 잊고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그것도 친정 어머니 수술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문득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작년에도 친정아버지 칠순이라서 하며 처가 식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도 영호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재작년에는 친정어머니 생신 때문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었죠. 역시 영호만 빼고 말이에요. 왜 항상 처가 어르신들과만 여행을 가는 거지? 그때마다 영호는 속으로 서운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더 편하고 소중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거든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아버님은 여행 다니시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정수진의 그 말에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불편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런데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 수술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럽 여행을 간 거였어요. 결국 나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구나. 영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정말로 외톨이였다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건 아들 도균도
이 모든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부산 출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나를 속이고 처가 식구들과 유럽 여행을 가다니. 생일을 특별히 챙겨주겠다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그때 영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정수진이 짐을 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원피스들, 카디건, 여행용 운동화, 유럽 날씨에 맞는 옷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유방암 환자 간병하러 간다면서 유럽 여행용품을 챙기고 있었구나. 영호는 자신의 순진함이 한심했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는데도 가족을 의심하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영호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배신감과 분노였습니다. 30년간 우동집에서 흘린 땀방울들, 아들을 위해 참아낸 모든 고생들, 아내와 함께 꿨던 소박한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69번째 생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너무도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영호에게는 아들 부부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2달 전, 정확히는 정수진이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영호는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기침과 가슴 답답함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감기가 오래가는 것쯤으로만 여겼거든요. 혹시 몰라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죠. 의사의 말에 영호는 별 생각 없이 CT 촬영과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3일 후 재검진 날이었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오시라고 했는데 아들이 바빠서 혼자 왔습니다. 괜찮죠? 영호는 혼자서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영호에게 보여주었어요. 폐 사진에 하얀 덩어리들이 여러 곳에 보였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3기에서 4기 사이입니다. 림프절로도 전이되었고, 그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1년, 치료를 포기하시면 6개월 정도. 영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69세의 나이에 받은 죽음의 선고. 그것도 혼자서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영호의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얘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영호는 속으로 계속 부정했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큰 병 한 번 앓은 적 없던 자신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영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복도로 나온 영호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 힘들었거든요. 내가 죽는다고? 69년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지니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순자야, 나 어떻게 하지? 살아있다면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었을 아내가 그리웠어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앞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도 곧 너한테 갈 것 같아. 무서워. 정말 무서워. 혼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일날 도균이한테 말해야겠어. 영호는 마음을 정했어요. 자신의 시한부 생명과 유산 문제를 아들에게 털어놓고 정리하기로 말이에요.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생일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69번째 생일을 아들은 까맣게 잊고 거짓말로 여행을 간다는 거였어요. 내가 죽어간다는 걸 말하려고 했는데 영호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애 마지막 생일이 이렇게 홀로,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이 병보다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도균과 정수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며 뭔가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바로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정수진이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응, 별거 아니야. 감기약만 받아왔어. 영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아들 부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폐암이라고 말해봐야 귀찮아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좀 바빠서요. 도균이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어요. 영호는 방으로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부터 영호는 매일 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혼자서 아무의 위로도 없이 매일 아침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도 관심 없어 하는 아들 부부를 보며 더욱 서러웠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찾을까? 아들도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그런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 수술이라는 거짓말과 유럽 여행 계획을 알게 된 거였어요. 죽음 앞에서 혼자 떨고 있는데 아들은 거짓말을 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처음 우동집을 시작한 건 도균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성북구 안암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6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월세 70만 원에 권리금 500만 원까지 당시 영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우동집으로 아들 키울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을 때 영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었죠. 걱정 마. 내가 정성껏 하면 손님들이 알아볼 거야. 우리 도균이 좋은 대학 보낼 때까지 열심히 하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호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렸어요. 국물 맛이 생명인 우동이니까 하루도 성의 없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멸치를 고르려고 남대문 시장까지 가서 직접 보고 샀고 다시마도 완도산 최고급만 골라 썼어요. 이 육수 맛만큼은 동네에서 최고로 만들어야 해. 영호는 육수 우리는 시간도 정확히 재며했습니다. 멸치는 20분, 다시마는 15분. 1분이라도 더 우리면 비린내가 나고 덜 우리면 깊은 맛이 나지 않았거든요. 면 삶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면을 넣고 정확히 3분 30초.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 다시 뜨거운 육수에 넣어야 쫄깃한 식감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동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장님, 저희 아이가 여기 우동만 찾아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호는 뿌듯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도균이 생각이었어요. 이 돈으로 도균이 학원비 낼 수 있겠구나. 도균이는 영호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도균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교육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까지.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 건 우리 도균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빠가 다 시켜줄게. 영우는 도균이에게 한 번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앞에서는 항상 그래, 아빠가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동집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차량 할부금까지, 기본 지출에 도균이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우는 저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저녁 7시부터는 아내 혼자 우동집을 운영하고 영우는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리를 누비며 대리운전을 했어요. 여보, 저녁 시간대가 제일 바쁜데. 나 혼자 걱정이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거든요. 미안해. 하지만 도균이 학원비며 대출금이며 수입이 더 필요해서. 영우의 말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혼자서 그 바쁜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도균이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봐야죠. 아내도 결국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비록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기꺼이 그 고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홀서빙부터 주방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어머니, 우동 하나 주세요. 계란말이도 하나요. 저녁 시간 피크타임에는 주문이 몰려들었는데 아내는 뛰어다니며 혼자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면을 삶으면서 동시에 계란말이를 부치고 손님 상을 차리면서 계산까지 해야 했어요. 아내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손님들이 이해해 주었어요. 사모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에이, 뭐려. 이런 거야 뭐.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저야 당연히 해야죠. 영우는 밤거리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아내 걱정이었어요. 지금 가게에 손님 많을 텐데 혼자서 힘들겠다. 강남역, 홍대, 건대 일대를 돌면서 술 취한 손님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일이었어요.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며 손님을 기다려야 했고 여름에는 차 안이 찜통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안전하게 가세요. 손님을 집까지 무사히 바래다 주면 대리비를 받았어요. 하룻밤에 7번에서 8번 뛰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우동집 수입과 합쳐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어요. 대리운전 중에도 틈틈이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손님 많지? 네, 괜찮아요. 오늘 손님 많아서 바빠요. 당신도 조심하고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고생하며 도균이를 키웠던 거예요. 영우 혼자만 고생한 게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희생하며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새벽 2시, 3시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가게 정리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여보. 당신이 더 고생했지. 혼자서 그 바쁜 시간을 다 감당하느라.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새벽 6시에 다시 일어나는 생활. 하루 3, 4시간 자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균이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영우가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조용히 물 한 잔 갖다 놓기도 했어요. 아빠 고생 많으세요. 제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그런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영우는 더욱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도균이가 갖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사줬어요. 비싼 운동화도, 최신 핸드폰도, 친구들과 놀러 가는 용돈도 다른 집 아이들보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다 가진 건데 나만 없으면 창피해. 도균이가 그렇게 말하면 영호는 무조건 사줬어요. 그래, 우리 도균이가 친구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지. 아빠가 사줄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들 앞에서는 절대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균이는 정말 복받을 아이야. 이렇게 착한데 안 잘 될 리가 없어. 영호는 도균이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어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허락했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사줬습니다. 도균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는 더욱 늘어났어요. 입시학원,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까지 한 달 학원비만 12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힘들면 학원 좀 줄여도 돼. 아니야, 아빠. 나 꼭 좋은 고등학교 가서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 될 거야. 도균이의 그 말에 영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우동집 매출이 부족하면 대리운전을 더 많이 뛰었고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가면서라도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균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특목고 준비로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영호는 대리운전을 더욱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반고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괜찮아. 도균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빠 행복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 도균이가 걱정스러워하자 영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30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영호와 아내는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행복은 모두 포기하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도균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영호는 정말 울었어요. 1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좋은 회사 들어가서 꼭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도균이가 최고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대학 4년 동안도 영호는 등록금, 생활비, 용돈까지 모든 걸 대줬어요. 도균이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면 공부에 집중해라며 말렸습니다. 도균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돈 걱정은 아빠가 할 테니까. 도균이가 취업해서 결혼할 때도 영호는 결혼 자금을 모두 대줬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3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는데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아들한테 안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내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을 하고 유럽 여행이나 가고 있었구나. 30년간 쌓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영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고지순했던 아버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영호는 조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30년간의 희생이, 아내와 함께한 고생이, 아들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날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는 놈한테 이 집은 남겨줄 필요도 없어. 새벽 4시 영호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보니 3년 전 11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4억이나 올랐네. 영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부부가 당연히 자신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그 모든 게 이제 물거품이 될 거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영호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치동 신성 아파트 105동 1306호 매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영호는 아파트 단지 입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신성 아파트 1306호라면 16억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김미경 대표의 말에 영호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급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15억 정도로 하시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등기부등본부터 신분증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류까지 다 준비해 오셨네요.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매물이 나갔고 김미경 대표의 예상대로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나온 영호는 왠지 모를 후련함을 느꼈어요. 30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한 집을 이렇게 처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온 거였어요. 이틀 후 월요일 아침, 도균이 큰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저 부산 출장 다녀올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응, 조심히 다녀와라. 같은 시간 정수진도 자신의 방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오늘 친정어머니 수술 때문에 가야 해요.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 잘 보살펴 드려라. 걱정 마.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거짓말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도균과 정수진은 각각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영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영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매수 희망자들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조건 좋은 분이 30대 부부인데 현금 거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집 한번 보러 와도 될까요? 김미경 대표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네, 좋습니다. 오후 2시 영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미경 대표와 함께 온 젊은 부부였어요. 아이를 위해 좋은 학군을 찾다가 이 집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부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남향의 층수도 좋고 인테리어 상태도 깔끔했거든요. 계약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호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30년간 우동집에서 흘린 땀과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잘 살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인사를 받으며 영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영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계약을 마친 후 영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틀 후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거였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추억들, 아들 부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서재로 가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도균아, 나는 30년 동안 너에게 아비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나에게 너는 나를 필요 없는 짐짝 정도로 취급을 하더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가 더 잘 알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련다. 너희도 아빠 없다 생각하고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고향에서 내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한다. 나를 찾지 말아라.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구나. 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가슴 한편이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서운함을 토해낸 기분이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영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복수는 시작되었고 진짜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박철수 씨는 영호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4살 아래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25년 전 우동집의 단골 손님이었던 그는 당시 인근 회사에서 일하면서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우동을 먹으러 왔었어요. 고향이 같다는 친밀감과 성격도 잘 맞아서 형님으로 모시며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5년 전 정년퇴직을 하면서 철수는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영호는 철수를 부러워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철수도 그런 영호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형님, 저 먼저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가게 정리되면 통영으로 내려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 후로 철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사서 텃밭도 가꾸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 철수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세요, 철수야?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난 잘 지내고 있지. 철수야, 갑자기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다. 혹시 통영에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겠나? 집을 구하시게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영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 집을 판 것,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까지. 아이고, 형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집은 구할 수 있어요. 마침 저희 마을에 바다가 잘 보이는 집이 하나 나왔거든요. 주인이 부산으로 이사 가면서 급하게 내놨어요. 정말? 어떤 집인데? 단층 집인데 깔끔하고 좋아요. 바다까지 도보로 5분이고 마당도 있어서 텃밭 가꾸기에도 좋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럼 내가 미리 한번 보고 괜찮으면 연락 줘. 내가 바로 내려가서 계약할게.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주인하고 얘기해보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언제쯤 오실 생각이세요? 모레쯤 내려갈 예정이야. 영호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통영행 버스에 몸을 맡기며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제대로 전해질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도균과 정수진 그리고 정수진의 부모님이 함께 나왔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 여보. 정수진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독일의 노인스반슈타인 성까지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정수진의 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평생 못 갈 줄 알았던 유럽을 이렇게 가게 해줘서. 파리에서는 정말 꿈만 같았어. 도균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처가 부모님과 함께한 가족여행이 성공적이었거든요. 고급 호텔에서 머물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쇼핑까지 정말 호화로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 계셔도 괜찮으셨을까? 정수진이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진짜 걱정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이었지만요. 괜찮으시겠지.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거 익숙하시잖아. 어머니 수술도 잘 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만이고. 도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말했어요. 사실 여행 내내 아버지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2주나 비웠는데 뭔가 사드려야겠어.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 있잖아. 그거 드리면 되겠지. 두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였어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대치동으로 가는 길, 정수진은 핸드폰으로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예쁘게 나왔네.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어. 응,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 수술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1시 드디어 대치동 신성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를 보니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역시 집이 최고야. 도균이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3층을 누르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306호 앞에 선 순간 도균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번호키가 새 걸로 바뀌었네.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이 완전히 새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원래 있던 낡은 번호키와는 완전히 다른 최신형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정수진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사는 집인데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도어락을 바꾸셨나? 도규는 평소 사용하던 번호를 눌러봤어요. 하지만 삐삐삐 하는 에러음과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번호가 안 맞네. 뭐야, 왜 그래? 정수진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자기 집인데 번호키가 안 맞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도균이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균과 정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준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혹시 한영우 아버님 아들분이세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잠깐만요. 아내를 불러야겠어요. 박준혁이 안으로 들어가 이소영을 불렀어요. 곧 이소영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혹시 한영우 아버님 아들분들이세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아, 그럼 이걸 전해드려야겠네요. 이소영이 안으로 들어가 편지 봉투를 가져왔어요. 아버님이 떠나시면서 전화로 부탁하셨거든요. 편지 한 통을 식탁에 놓고 가실 테니 혹시 아들이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요. 도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정말로 아버지 글씨로 도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걸 주셨죠? 이틀 전 일전에 저희가 이사 오면서 받았어요. 저희가 이 집을 샀거든요. 아버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셔서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을 샀다고요? 정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한영우 아버님께서 급하게 매물로 내놓으셔서. 박준혁의 말에 도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했고 잔금도 다 치렀어요. 도균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세요. 아버님이 꼭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지를 다 읽은 도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수진도 편지 내용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두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도균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번호도 바꾸셨어. 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수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연락을 끊으신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무슨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으셨나? 도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찾아야 해.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어디서 찾지? 연락도 안 되는데. 오전 12시 갈 곳을 잃은 도균과 정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로비로 내려왔어요. 2주간의 호화로운 유럽 여행 후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친구 집이라도 가야겠어. 그리고 아버지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여행을 간 2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완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킨 줄도 모른 채 단순히 아버지가 갑자기 변심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일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도균과 정수진은 일단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도균은 커피잔을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주간의 환상적인 유럽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집이 사라져버렸다니.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신 거지? 정수진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여행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야겠어. 도균이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어요.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연락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문득 고모 생각이 났습니다. 도균의 고모인 한순금 씨는 영호의 여동생이었어요. 영호보다 3살 어린 66세였는데 인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인 영호와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고모한테 연락해보자.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 도균은 고모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고모, 저 도균이에요. 어머, 도균아.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있니? 한국에 돌아왔어? 고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반가움보다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 도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순금 고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균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네,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한순금 고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유럽 여행 간 거 아버지 다 알고 계셔. 친정어머니 유방암 수술이라고 거짓말하고 처가 식구들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갔다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을까요? 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는 자신은 부산 출장, 정수진은 친정어머니 유방암 수술 간병이라고 각각 따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유럽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대. 유럽 여행 계획하는 얘기를 말야. 고모의 목소리에서 점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도균아, 너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한순금 고모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를 위해 밥 차려놓으셨는데 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서. 그 정성스러운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게 다 아버지 사랑인데. 고모. 도균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고모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우동집에서 땀 흘리면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 너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거 해주려고 오빠가 어떻게 한 줄 너 몰라서 그래. 고모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몸이 아파도 참으시면서 왜? 너 때문에. 오직 너 때문이야. 저는 그런데 너는 뭐 했어?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살가운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니?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한 적이 있어? 한순금 고모의 울음소리가 더 처절해졌어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알아? 언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너만 믿고 사셨는데 너는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잖아. 고모가 잠시 울먹이며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차마 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모.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고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균아, 너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거 알았니? 폐암이요? 도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모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폐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벽에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6개월에서 1년. 그게 남은 시간이래. 그래서 생일날 너한테 다 얘기하고 집도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셨던 거야. 아버지가 폐암이시라고요? 혼자서 그 무서운 병원 진단받고 혼자서 죽음 선고받고 너한테 의지하고 싶으셨을 텐데 너희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무심했으면 아버지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거니? 너 진짜 아들 맞아. 고모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울렸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69번째 생일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알아? 이번엔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너희 말 믿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고모. 도균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주저앉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들이 특별한 생일을 해드리겠다고 했을 때 보여주셨던 그 환한 미소가 말이에요. 평소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뭐 했어? 거짓말하고 유럽 여행. 죽어가시는 아버지 혼자 두고 파리에서, 로마에서 즐겁게 사진 찍고 있었잖아. 한순금 고모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잖아. 우리 오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왜 그런 아버지 사랑을 짓밟았니?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우리 도균이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말 한 번 안 하신 분이야. 우리 도균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만 하신 분인데 도균과 정수진은 완전히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죽어가시는 아버지한테 이게 보답이야? 이게 효도야? 한순금 고모의 처절한 울음에 두 사람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할 거야? 우리 오빠가 3일 전에 울면서 전화했을 때, 이제는 정말 아들을 포기하겠다. 혼자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셨어. 내가 당장 간다고 해도 오지 마라고 다시 연락한다는 말이 마지막 통화였어. 한순금 고모가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도균아, 수진아, 어서 아버지 찾아. 지금 당장. 네, 고모. 저희가 아버지가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고 하셨어.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 아마 통영 쪽일 거야. 통영이요? 응. 거기 친한 동생분이 계셔서 가끔 연락하시거든. 박철수 씨라고. 혹시 그분한테 연락해보면 알 수도 있을 거야. 너 박철수 씨 알지? 고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그리고 무릎 꿇고라도 사과해. 네, 고모. 꼭 그렇게 할게요. 나한테도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혹시 아버지 소식 들으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고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도균과 정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큰 병에 걸렸다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니. 그것도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여보, 우리가 아버님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도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파리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 도균은 머릿속에 유럽 여행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에펠탑 앞에서 행복하게 웃던 모습, 로마에서 즐겁게 산책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했구나. 도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님이 혼자서 병원에서 폐암 선고 받으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우리한테 말하고 싶으셨을 텐데. 두 사람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자신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자신들이 짓밟아버린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일을 혼자 보내게 만들었어. 유럽에서의 달콤한 추억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그 2주간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를 배신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나신 걸 보면 정말로 자신들을 포기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들만이 절망과 후회 속에 남겨진 채였어요. 고모와의 통화를 끝낸 후 3일이 지났지만 도균과 정수진은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친정 집에 얹혀 살며 아버지와 연락이 닿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누구도 아버지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이 시경 도균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도균아, 나 박철수다.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우동집 단골이었던 박철수 아저씨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3살 아래 후배였어요. 25년 전부터 아버지의 우동집 단골이 되어 형동생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도균이가 어렸을 때도 자주 와서 과자를 사주며 귀여워해 주던 분이었어요. 아저씨, 혹시 아버지 소식 아세요? 아버지가 궁금하기는 하니 여기 통영에 와 계셔.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너 정말 어떻게 된 놈이냐? 30년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아버지를 그따위로 대했어? 박철수 씨의 호통에 도균은 움츠러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귀여워해 주던 아저씨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저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폐암이시라는 거 방금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셔서 찾아뵙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전화기 너머로 박철수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폐암인 건 몰랐다고 쳐도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아니? 목소리에서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엄했어요. 아버지가 암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지금까지 아버지 정성을 너무 무시했어. 네, 알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아버지 뵙고 사과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도균아, 어서 와서 아버지께 빌어. 진심으로. 네, 아저씨. 지금 바로 갈게요. 아버지 계시는 곳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큰 무리 없으시지만 가끔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힘들어 하시긴 해.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주소 알려줄 테니 얼른 와서 아버지께 빌고 화 풀어드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도균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두 사람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자. 통영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도균은 운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차려주시는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성의 없이 대답했던 것,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것들, 그리고 극치는 거짓말을 하고 유럽 여행을 간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도균은 상상해봤어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상황에서 유일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심정을. 우리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수진이 조수석에서 불안해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야 해.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모셔야 해. 30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유럽 여행 때의 설레는 마음과는 정반대로 지금은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라도 4시간을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어요. 철수 아저씨가 보내준 주소를 찾아가니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짠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그런 것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생각뿐이었거든요. 박철수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아저씨. 박철수 씨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와줘서 다행이라는 듯한 안도감도 보였어요. 들어가자. 아버지가 계셔. 박철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영우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많이 야위신 게 느껴졌어요. 형님, 도균이 왔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왔구나. 짧고 냉랭한 인사였어요. 도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우는 고개를 돌리며 쌀쌀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니? 아버지, 돌아가거라. 보고 싶지 않다. 영우의 차가운 말에 도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깨달으면 뭐하나? 이미 늦었어. 영우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균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영우가 아들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도균은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차려주신 아침밥상, 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수진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평소에 아버님을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이 정성껏 해주신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버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서야 죄송하다고? 영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내 생일을 혼자 보낸 내 마음을 알기나 하니? 영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폐암 진단받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혼자서 병원 복도에 앉아서 울었어.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지. 아버지, 너희들이 유럽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어. 밤마다 숨이 막혀서 잠도 못 자고. 그 말에 도균과 정수진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 밥 차려놓고 오늘은 도균이가 고맙다고 할까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0년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더라고.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영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30년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야? 그 말에 도균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저희 쫓아내지 마세요.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실게요. 제발. 정수진도 함께 애원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그만해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도균이 다시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거칠게 뿌리쳤어요. 놓으라고. 이제 나는 아들 없다고 생각할 거야. 영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도균과 정수진은 방문 앞에서 계속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 제발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울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돌아가거라. 아버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결국 도균과 정수진은 용서받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 그 다음 주말 도균과 정수진은 다시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또 왔습니다. 도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또 왔구나. 아버지, 저희 진짜 뉘우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후회했어요. 정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잘못을 깨달았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영호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거냐? 네,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럼 조건이 있다. 도균과 정수진이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매주 주말마다 여기 와서 근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진짜 깨달은 게 있는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네,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것을 통해 네가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네가 알게 되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도균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날부터 도균과 정수진의 진정한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기차와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와서 주말 이틀 동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도균은 아버지께 그날 느낀 점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또 깨달았어요. 영호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아주니 고맙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영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영호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몸이 아파도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도균과 정수진이 눈을 뜨니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너희들 아침 준비해야지.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에 도균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사골 육수로 따끈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밥도 갓 지어서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앉아서 먹어라. 식기 전에 세 사람이 둘러앉은 작은 식탁. 영호가 직접 끓인 사골국은 정말 깊고 진한 맛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 도균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어요. 그동안 내가 똑같이 끓여준 국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영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진도 밥을 한 입 먹고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애잔함이 있었어요. 이런 행복한 아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수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매일 이렇게 정성껏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3년간 매일 너희들이 잘 먹어주길 바랐는데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아버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그게 내 소원이었어. 그날 아침 밥상에는 사골 육수의 깊은 맛과 갓 지은 밥의 고슬고슬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더 먹어라. 많이 먹어야 서울 가서 일할 힘이 나지. 네, 아버지. 도균과 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영호는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 밥상 차려주는 게 행복했어. 아버지,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걸로 됐어. 남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의 아침 식탁에서 세 가족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비록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밥상 위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 노고들이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실까요? 오늘 사연 보름달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